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63편 광기토왕의 남정 그 후의 신라. 우리는 지금 신라의 제17대 임금인 뇌물이사금 제위 말기의 삼국사기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북방, 그러니까 지금의 경상북도 북부지방이나 강원도 지방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은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두주라고 표기된 춘천의 경우 오랫동안 독립적인 세력으로 존재하다가 먼저 고구려의 영역에 들어갔고 7세기 중엽에 가서야 신라로 편입이 되는데 삼국사기에는 아예 신라 초기부터 그 지역이 신라 영토였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무랑 치세에 대한 기록 중에는 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살펴보기로 하죠. 뇌물이사금 40년 8월에 말갈이 군사를 일으켜 북쪽 변방으로 침입하므로 왕은 군사를 파견하여 실직의 벌판에서 적을 크게 격파하여 퇴주시켰다. 뇌물이사금 42년 7월에 북변의 하슬라에 한제와 황제가 있어서 흉년이 들고 백성들의 기근이 심하므로 왕은 죄수들을 놓아주고 1년 동안 세금을 면제시켰다. 여기서 경주의 신라군이 출동하여 말갈군을 물리쳤다는 실직은 지금의 강원도 삼척을 가리키고 흉년이 들어서 내무랑이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는 하슬라는 지금의 강릉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랑 때 삼척이나 강릉이 벌써 신라 영토였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먼저 동국대 윤선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말갈은 지금의 영동과 영서 지역에 있었던 예족 집단입니다. 예맥족이죠. 이 지역이 바로 굉장히 다중적 네트워크, 즉 고구려, 신라, 백제에 의해서 서로 다중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그런 변경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는 그쪽이 자기들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 땅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 자기들에게 일정한 공납을 바치거나 자기들과 관계를 맺은 집단의 어떤 족장들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족장은 신라에만 예속되는 게 아니라 고구려에도 또 백제에도 예속되는 형태를 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실직이나 하슬라, 즉 삼척이나 강릉 지역에 존재했던 세력을 일컬어 윤선태 교수는 다중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편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다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삼국이 모두 자기 영토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서울시립대 이유태 교수는 또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봉평비에도 실지군주라는 실직군의 군주라는 직함이 나오는데 그 군주가 과연 삼척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경주를 중심으로 동해안을 따라서 북상한 신라 세력은 가까운 곳에 실지, 좀 먼 곳에 하슬라를 두었다가 그것을 점점 먼 곳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당시에 여기를 쳐들어왔던 말갈에 대해서는요. 우리 발해를 건국한 말갈 세력에 대해서도 이 말갈이 종족적인 명칭이 아니라 지역적인 또 문화적인 차이를 둔 우리 종족이다라는 견해가 있는 만큼 일종의 좀 일반적으로 실직은 삼척, 하슬라는 강릉이라고 얘기하지만 초기에는 신라와 인접한 곳에 실직과 하슬라의 중심지가 존재하다가 점점 먼 곳으로 옮겨가서 훗날 삼척이나 강릉으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무렵 한반도의 모든 지역을 무조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 어디 소속으로 따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큰 나라들 중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세력이 곳곳에 무수히 존재했기 때문이죠.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에서 내무랑 말기에 해당하는 다음 기록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뇌물왕 45년 8월에 혜성이 동방에 나타났다. 10월에는 왕이 늘 타던 말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었다. 지금 들려드린 내용은 서기 400년에 해당하는 내무랑 45년의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밤중에 동쪽 하늘에 혜성이 나타났고 언해구마, 즉 왕이 타던 말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변 기사 두 꼭지만 수록돼 있을 뿐 그 해에
신라에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해에 해당하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내용을 들춰보기로 할까요? 광개토왕 9년 2월에 연나라의 왕 모용성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습격해왔다. 고구려 본기에는 연나라가 고구려에 군사 공격을 해왔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 신라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서기 400년에 한반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광개토 대왕 비문이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광개토 대왕 비문에는 그 해에 한반도를 한바탕 요동치게 만들었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서기 400년의 고구려의 남쪽 정벌, 즉 고구려 남정 기록이 그것입니다. 광개토왕의 그 전쟁은 신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광개토왕 비문을 중심으로 서기 400년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락 6년 병신년, 서기로는 396년에 광개토 왕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 군사를 맞아 싸워 토벌하였다. 왕의 군사가 들이쳐 공격하여 많은 성들을 빼앗았는데 광개토 대왕 비문에는 이때 빼앗은 백제의 성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구려사를 탐색할 때 살펴보았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죠. 광개토 왕의 연이은 공격에도 백제가 굴복하지 않자 고구려는 지금의 한강인 아리수를 건너와서 한성을 포위하니 백제의 아신왕이 드디어 항복을 했다. 고구려국 대왕께 아뢰오. 대왕의 요구대로 우리 백제의 남녀 포로 1000명과 옷감 1000피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후로 영원히 고구려국 대왕의 노객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광개토 왕은 백제 왕의 어리석은 과실을 용서하였다. 이리하여 고구려는 58개 성과 촌락 700개를 얻었다. 그리고 백제 왕의 동생과 대신 10명을 인질로 보낼 것을 약속받고 군사를 돌이켜 돌아왔다. 그러나 백제의 아신왕은 광개토 왕에게 치욕적인 항복 의뢰를 당했으면서도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광개토 왕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서기 399년에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외와 화친하여 내통하였다. 백제가 외와 화친하여 내통했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윤선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백제는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일본 열도의 세력들이 가장 중요한 자기들의 후원자입니다.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 가야가 갖고 있는 힘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가야의 전투력이라는 것은 미미한 존재였기 때문에 일본 열도의 왜구들 집단들 또 야마토 지역의 어떤 세력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에서 일본 열도 내에 왜구의 어떤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것이 백제가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결과적으로 신라에 대해서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라가 가야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을 압박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백제와 가야와 일본 열도의 세력들이 신라를 압박해 들어가니까 여기선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백제가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 외의 세력과 가야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연합전선을 구축하였고 그 바람에 신라는 가야와 외의 직접적인 압박을 감당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99년 신라 조정. 대왕마마, 지금 왜군 무리가 몰려와서 우리 금성을 포위하고 있사옵니다. 나가 싸워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아니되옵니다, 대왕마마. 이번에 온 왜군 무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대병이옵니다. 육부의 군사를 다 동원한다 해도 이기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허허, 그러니 어쩌자는 말인가? 지금은 가야와 백제가 모두 외와 한편이 돼 있는 형국이 아니든가? 아마 399년에 신라에 몰려온 외병들은
이전에 소규모로 침투하여 약탈을 자행하고 도망치곤 했던 왜구들에 비해서 그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무랑으로서는 난감한 지경에 봉착한 셈이죠. 이우태 교수의 얘기입니다. 당시 399년은 광개토 대왕 9년 그리고 신라 내무랑 44년인데 한반도 내에서는 신라와 고구려를 연결한 남북 세력과 백제 가야외를 연결하는 동서 세력이 대립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고구려가 군대를 파견해서 백제를 함락시키게 되자 이에 대해서 백제와 연맹하고 있던 가야외가 고구려의 동맹 세력인 신라를 본격적으로 공격한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군대가 신라에 상륙하게 되자 신라로서는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면 초가에 빠진 신라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고구려의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건 역시 위험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왕마마, 고구려의 군사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이옵니다. 결단을 내리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대왕마마. 고구려의 군사 지원을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 고구려의 군사 공격으로 백제는 수많은 성들과 촌락들을 빼앗기고 백제의 아신왕이 고구려의 담덕에게 굴욕적인 항복 의뢰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 않았사옵니까? 만일 고구려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신라를 고구려에게 내어주게 될 것이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지금 외에서 건너온 대규모의 무리들이 금성을 포위한 채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나라를 왜군들에게 넘겨주자는 얘기요. 대왕마마, 속히 사실을 보내서 고구려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시옵소서. 지금은 고구려 왕에게 머리를 조아려서라도 군사 지원을 받아내야 할 것이옵니다. 그 군사들이 우리 신라를 짓밟을지도 모른다 하지 않았소? 당장 왜군들에게 나라를 내어주자는 것보다 낫지 않소? 어허, 조용히들 하라. 내 경들의 충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우리가 중국과 교류를 하는 데에도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두 나라는 화친 관계를 유지해왔다. 물론 고구려의 군사를 우리 땅에 불러들인다는 것이 위험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허나 백제와 가야와 왜가 손을 잡고 있는 처지이고 더구나 지금 왜인의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고구려에 지원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니라. 서찰을 써줄 터이니 고구려 왕에게 가서 지원군을 보내달라 청하도록 하라. 백제가 최초의 전투에서 무너지니까 자기들은 이제 고구려를 통해서 백제, 가야, 일본 열도의 압박을 이겨내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어떤 모험적인 선택입니다. 고구려가 신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라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자기들 계례 정권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통치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라는 일제 도박이었고 사실은 그 도박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은 신라에게 어떤 저력들, 신라의 어떤 외교력들, 그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신라의 끊임없는 노력들, 그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되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라가 애교력을 발휘하여 그런 도박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결과론이고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내무랑의 서찰을 가지고 신라의 사신단이 달려가는 곳은 평양성이었습니다. 아직 평양 천도를 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도읍은 여전히 국내성에 두고 있었는데 당시에 광개토왕이 순행차 평양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고구려국 대왕마마, 소인은 신라국에서 온 사신이옵니다. 신라 사신이 이곳 순행지까지 직접 찾아오다니. 신라에 무슨 화급한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예, 대왕마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지금 왜군 무리들이 왕경을 침략하여 그 사정이 급박하옵니다. 하여 대왕마마를 아련하고
지원군을 청하기 위해서 달려왔사옵니다. 어디 신라 국왕의 국서를 가져오너라. 여기 있사옵니다, 대왕 마마. 왜구가 침략하여 사정이 급박하다 했으렸다. 지금 외인이 우리 신라의 국경에 가득하여 성을 함부로 파괴하고 있으니 노객이 백성들을 위하여 고구려 대왕께 명을 청하옵니다. 알겠느니라. 짐이 별도로 우리 고구려의 사신단을 꾸려서 신라에 보낼 것이며 그 편에 곧 출병할 것을 알릴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고구려군의 신라 파병이 결정된 것입니다. 드디어 고구려 연호로 영락 10년, 서기로는 400년에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고구려의 기병과 보병이 신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남쪽을 향해 출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훗날 신라가 전성기 때 백제군과의 전투에서 최대로 동원할 수 있었던 병력의 수가 통틀어서 5만이었습니다. 따라서 서기 400년에 군사 5만이라면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다 건너온 외인들을 물리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고구려가 그처럼 많은 군사를 신라에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5만 명 가까이의 군대가 파견된다는 말은 고구려가 신라를 사실은 도와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보건대는 영서 지역을 장악한다는 것이 즉 지금의 강원도 일대를 장악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강원도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은 지금의 남한강의 상류 일대를 장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사실은 백제와 협력해서 남한강 지역으로 들어오는 고구려를 막게 되면은 고구려가 백제를 쳐들어갈 때 굉장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고구려는 위쪽에서 내려오는 힘과 남한강을 따라서 즉 충주에서 여주 쪽으로 내려오는 힘, 이 두 개가 한성 지역을 쳐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공격 방향인 거죠. 광개토왕이 5만이나 되는 병력을 출병시킨 것은 신라에 와 있는 왜적을 경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장차 백제의 심장부인 한성을 공격하기 위한 통로와 거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 일대를 장악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윤선태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5만 병력은 어떤 경로를 따라서 경주까지 이동하게 될까요? 충남대 인문사회연구소 서영교 연구원은 5만 병력 전체가 일시에 고구려에서 경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미 한반도 중부 지역에 내려와 있던 일부 병력은 다른 경로로 경주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96년에 이미 이제 고구려는 충주까지 점령합니다. 거기 이제 국원이라는 어떤 남쪽 지배를 위해서 거점을 마련합니다. 거점을 마련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치, 병참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던 겁니다.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병력도 모을 수 있었고 또 평양 부근에서 다른 병력도 올 수 있었고 이 기록을 뭐 그렇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남쪽에서 올라온 그 왜구들하고 북쪽에서 내려온 이 고구려, 그러니까 초원을 누비는 이 고구려 군대와 신라 지역에서 한판이 붙었던 겁니다. 광개토왕이 396년에 백제의 여러 성들을 점령할 때 국원성이라고 불렸던 충주 지역이 그때 벌써 고구려 수중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장군, 긴급 전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령을 가지고 왔다. 그래, 무슨 내용이냐? 우리 고구려의 기병과 보병이 신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금성을 향해 진격하고 있으니 장군께서는 이곳 국원성의 군사를 이끌고 별도의 길로 이동하여 금성에서 본대에 합류하라는 전령입니다. 바로 그 국원성, 즉 충주 지역에 이미 배치되어 있던 군사들은 별도의 경로로 경주로 갔을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건 그렇더라도 5만 군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력 부대는 함께 움직였겠죠. 당시 고구려에서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세 갈래로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백제를 통해서 내려오는 길이다. 그러나
광개토 대왕이 백제의 일부 영토를 차지했고 한때 백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았다고 해도 아신왕이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에서 백제의 영토를 통해 신라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강원도의 동쪽 해안을 따라 내려오는 길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서 지역의 루트인데 지금의 춘천, 홍천, 원주, 충주로 이어지는 길이다. 윤선태 교수는 고구려가 이 세 갈래의 길 중에서 영서 지역의 통로를 통해서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구려가 신라와 연결되려면 영서의 길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낙랑군 시절에도 만의 진앙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영서의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데요. 강개토왕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이 5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파견하면서 단순하게 신라를 구원하고 그런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에서 신라로 가는 루트를 확보하고 그 루트를 확보하면은 바로 남한강 춘천에서 충주까지 이어지는 선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은 결과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춘천이나 충주 지역은 한강으로 들어오는, 즉 지금의 서울 지역으로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루트입니다. 고구려의 5만 군사들이 영서 지방을 그냥 거쳐서 내려가기만 한 게 아니라 강원도 일대의 주요 거점들을 점령하고 고구려군 일부를 그곳에 주둔시켜가면서 남쪽으로 향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고구려는 신라로 통하는 통로를 개척할 수도 있고 남한강을 따라 백제의 한성으로 통하는 거점을 마련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개토왕은 단순히 신라에 있는 왜군만을 무찌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듯 큰 그림을 그리면서 5만 군사를 출동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드디어 고구려의 대군이 금성에 도달합니다. 우리 고구려군이 당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금성을 내어쓰고 있던 왜적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저들을 추격하여 고구려 대군의 위력을 보여주도록 하라. 자, 진격해라! 남고성과 신라성 사이에 외인이 가득하더니 고구려의 관병이 도착하여 공격하자 왜적이 물러갔다. 고구려군이 도착하자 왜적이 물러갔다는 비문의 내용으로 봐서 당시 금성을 점령했던 왜병들은 고구려 대군의 상대가 되기에는 어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대규모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기보다는 고구려군이 일방적으로 왜군을 격퇴했다고 봐야 하겠죠. 자, 이제 금성을 침공하여 신라를 괴롭히던 왜군을 물리쳤으니 고구려 지원군의 임무가 끝난 것이고 임무를 마쳤으면 제자리로 물러가야 하겠죠. 그러나 고구려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군, 이제 왜군을 경멸하였고 신라도 안정을 되찾았으니 본국으로 회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린가? 우린 아직 무찔러야 할 적이 남아있다. 무찔러야 할 적이라니, 그 적이 누구란 말이오? 임나가라다. 임나가라는 우리 고구려와 원수진 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전투는 원수진 상대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고구려의 기병들은 멈추지 말고 남쪽으로 진격하여 가라를 함락하라! 광개토왕릉 비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고구려군이 왜구의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에 이르러 계속 공격하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애당초 왜인들이 신라를 침략했을 때 가야의 군사들도 합세를 했는지 가야군은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고구려군이 도망치는 왜군을 추격한다는 빌미로 내친 김에 가야를 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강개토왕비에는 왜군들만 신라 쪽으로 들어온 걸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야의 어떤 병사들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강개토왕의 남정 군대들이 임나가라 지역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이
광개토왕의 남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단순하게 신라에 들어와 있던 왜군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백제와 금관가야와 일본 열도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연맹, 교역, 외교적인 어떤 루트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전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설령 가야가 신라 공격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고구려군이 가야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주적은 백제였고 가야는 백제, 가야 외로 이어지는 교역연맹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었겠죠. 결국 김해의 금관가야는 서기 400년에 있었던 고구려군의 침공에 타격을 받아 쇠퇴일로로 걷게 되고 가야연맹체의 주도권을 고령의 대가야에 넘겨줍니다. 금관가야가 고구려의 주적은 아니었지만 백제와 외와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적의 친구는 적이라는 논리로 희생된 것이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신라군은 고구려의 지원군을 불러들여서 왜군을 경멸했으니 일단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고구려군이 임무를 마치고 곱게 물러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라는 백제와 가야와 일본 열도 세력의 어떤 연결점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고구려 세력을 자기 영토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것은 일종의 도박이었고 모험이었지만 신라에게는 한편으로는 다른 선택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담을 함께 갖고 가는 거죠. 하나는 고구려의 어떤 군대가 깊숙이 들어와서 또 실질적으로 그 가야나 일본 열도나 백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구려의 군대가 직접 주둔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구려의 군대가 점령군처럼 신라에 주둔하게 되었고 신라의 왕은 고구려의 국왕을 상구의 왕으로 떠받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광개토왕릉 비문의 다음 구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라 매금이 스스로 와서 조공하는 법이 없었는데 이제 국강상 광개토 경호태왕 때에 이르러 신라 매금이 스스로 가복을 이끌고 와서 허리 굽혀 조공을 청하였다. 여기서 신라 매금은 신라의 내물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충주의 중원 고구려 비문에는 신라톤의 당주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라의 영토 안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군의 지휘관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신라의 조정은 신라에 주둔하고 있는 고구려군의 감시를 받는 상황이 된 셈이죠. 신라로서는 왜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고구려의 지원군을 부탁했다가 고구려의 반속국처럼 돼버렸으니 치욕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서영교 연구원은 차라리 이때 신라가 고구려의 속박을 받았던 것이 나중에 강력한 왕권 국가로 발전하는 데 큰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신라가 이제 고구려 그늘 아래서 있은 이 세월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고구려 군대가 신라 영내에 주둔하게 됐고 그리고 신라 왕경에는 고구려 군사고문단, 중은 고구려의 신라 톤의 당주라고 나옵니다. 고구려 군사고문단 한 100명 정도가 신라 왕경에 와서 신라군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군사 조직 시스템 그리고 아마 신라의 어떤 방어 시스템, 산성을 축성한다든지 이런 모든 시스템 그리고 이런 병참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병참 시스템까지 아마 고구려가 발전된 시스템을 가져와서 신라에 다 깔아준 걸로 생각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신라는 김해의 금관가야와 낙동강 하류를 통한 해상 진출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고구려군이 가야를 침공하여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으니 이제 모름지기 낙동강 지역의 유일한 패자로 등장한 셈이죠. 윤선태 교수의 얘기입니다. 낙동강 지역의 중요한 교역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금간국의 패망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금간국의 무너짐을 바라보고 신라에게는 이제 낙동강 지역의 유일한 패자로서의 자기들의 미래를 꿈꿨다고 생각됩니다. 고구려를 어떻게든지 몰아내야 된다. 그 속에서 이제 낙동강의 주인은 신라다. 이런 것들을 사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에게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발판의 계기, 변화의 계기,
근데 신라가 거기에서 그냥 좌절하고 고구려의 힘에 눌리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역사 기록에 관한 문제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기로 하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기 400년의 고구려 남정은 고구려, 신라, 백제 외 가야 모두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친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광개토 대왕 비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구려의 5만 병력이 한반도의 남쪽으로 진군해서 벌였던 그 전쟁을 모르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왜가 신라를 침공했다가 고구려에 일방적으로 당한 전쟁이어서 그런지 일본서기에도 올라있지 않습니다. 신라로서는 그 전쟁의 결과로 고구려에 대한 예속을 초래하고 말았으니 부끄러운 역사라고 여겨서 역사 기록에서 제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구려에게 그 전쟁은 광개토왕의 정복군주로서의 업적을 드높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서기 400년의 그 일이 한 줄도 올라있지 않을까요? 이우태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런 삼국사기를 집필할 때의 채록된 기록이 광개토왕비를 쓴 사람들의 기록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즉 광개토 대왕 때의 일은 삼국사기가 집필된 때로부터는 거의 10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려시대의 일을 기록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차이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고구려는 특히 멸망한 이후에 고구려에 관련된 사료가 많이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구려의 지역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삼국사기를 집필하다 보니 고구려의 기록은 많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광개토왕 시기의 일은 김부식 등이 삼국사기를 집필할 때로부터 10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간 옛 일이어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인데요. 고구려, 신라, 백제의 당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 기록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원자료로 해서 고려시대 삼국사기를 편찬했을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1000년 전의 일이어서 누락됐을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애매합니다. 더구나 고구려와 신라의 역사 기록 모두에서 하필 400년 전쟁에 대한 기록만 약속이나 한 듯이 빠져 있다면 말입니다. 윤선태 교수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신라인들이 사실은 4만 1통의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적인 역사의 승리자들이죠. 승리자들은 역사의 횡포를 부리고 기억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게 항상 역사를 연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승리자에 의해서 기술되었다고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때 400년 기사 중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내구마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라고 하는 내무랑조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구마라는 말은 왕실, 즉 신라의 왕이 직접 타고 다녔던 말이라는 것이고, 그 말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라는 것은 바로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를 거쳐서 임나가라와 왜군을 격파하는 그 기사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신라로서는 그 전쟁 이후에 신라왕이 허리를 굽혀서 고구려 왕에게 충성을 다짐했고, 더군다나 고구려의 군사들이 점령군처럼 신라 조정 내에 주둔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니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여겼겠죠. 그래서 그 전쟁의 전말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안 한 채 서기 400년에 해당하는 뇌물이사금 45년조에다 이렇게만 적어놨습니다. 왕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말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었다. 정작 울고 싶었던 쪽은 말이 아니라 뇌물이사금 자신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고구려의 기록은 어찌 되었을까요? 고구려인들은 역사를 편찬할 때 광개토왕이 5만 군사를 이끌고 남정에 나섰던 그 전쟁을 소상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멸망하고 말았고, 훗날 삼국의 역사를 승리자인 신라가 정리하면서 신라 자신들에게 모욕을 안겨주었던 400년의 전쟁 기록을 통째로 빼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광개토 대왕 비문이 발견되면서 그 역사적 사실이 햇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지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지난 11월 15일자 뉴스 한 토막을 들어보시죠.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임나일본 부설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연민수 연구위원은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서술과 그 특징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국사교과서 53쪽에 실린 신라와 외, 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이라는 표현은 신라와 경쟁하는 세력이 외를 주축으로 하는 가야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연민수 연구위원은 이런 서술이 자칫하면 한반도 남부를 두고 고구려와 외가 보충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53쪽의 내용을 볼까요? 고구려는 소스르망 때의 내정 개혁을 바탕으로 삼아 광개토 대왕 때에 만주 지방에 대한 대규모의 정복 사업을 단행하였고, 이어서 신라와 외, 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에 개입하여 신라의 침입한 외를 격퇴함으로써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대목은 신라와 경쟁하는 세력을 외 가운데 점 찍고 가야라고 기록함으로써 신라와 외를 주축으로 한 가야가 대립한 것처럼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옳을까요? 그 당시 외가 주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백제가 중심에 있었고 백제가 가야와 외를 끌어들여 연합하자 위협을 느낀 신라가 고구려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기술해 옳겠죠. 신라의 제17대 임금이었던 뇌물 이사금은 광개토왕의 남정이라고 불리는 서기 400년의 전쟁이 있고 난 2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뇌물 이사금의 사망과 실성 이사금의 즉위 과정을 삼국사기의 기록을 토대로 검토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뇌물 이사금 46년 7월에 고구려의 볼모로 가 있던 실성이 돌아왔다. 47년 2월 왕이 세상을 떠나고 실성이 즉위하였다. 이 대목에서 고개가 갸웃해지지 않습니까? 뇌물왕이 세상을 떠나기 7개월 전에 고구려에 볼모로 가 있던 실성이 미리 신라로 귀국하였고 뇌물왕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뇌물왕에게는 아들이 있었으나 아직 어렸기 때문에 실성이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필이면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던 인물이 미리 귀국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여러모로 수상쩍습니다. 이 문제는 1차적으로는 같은 김씨족단 내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뇌물왕계와 실성계의 권력 다툼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겠죠. 서울시립대 이우태 교수의 얘기입니다. 당시에 신라의 그 김씨 왕조는 뇌물계와 실성계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뇌물계와 실성계는 모두 미추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연대상으로는 잘 안 맞습니다. 또 부인도 미추왕의 부인 딸이 뇌물왕의 부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280년대에 살았던 미추왕하고 400년 이후에 등장하는 실성왕하고 사이에서는 상당한 연대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혈연 관계상으로는 모두 미추왕의 후손이었던 것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두 가문이 서로 왕위를 놓고 고구려 세력을 이용해서 대립하는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그 뇌물왕은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실성왕을 고구려의 인질로 보냄으로 인해서 일단 정계에서 배제시키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성이 뇌물 이사금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고구려의 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통설입니다. 그 배경을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윤선택 교수의 얘기입니다. 실성이라는 사람은 고구려 내에 볼모로 끌려가 있으면서 굉장히 고구려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인물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눌지를 보내면서 눌지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성이 신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고구려의 어떤 권력자들과의 관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뇌물왕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실성을 미리 보내어서, 즉 이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왔겠죠. 신라의 왕실 내에 이미 신라의 군대가 파견되어 있었고, 또 내전 분수승이라고 하는 승려들도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또 스파이도 굉장히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각종의 정보들을 고구려로 보냈을 것이고, 뇌물 이사금 46년, 그러니까 서기 401년에
고구려 조정에서 신라 왕실의 문제를 두고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왕마마, 신라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고구려 군사들이 신라 왕실에 대한 긴급한 소식을 전해왔사옵니다. 긴급한 소식이라니. 또 왜구가 금성으로 쳐들어오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그것보다 더 중한 사안이옵니다. 뭐라? 왜적이 쳐들어온 것보다 더 중한 일이라 했느냐? 예, 대왕마마. 왜적 따위야 우리 군사를 동원해서 무찌르면 될 것이옵니다. 헌데 신라의 후계 구도를 우리가 좌지우지하기는 쉽지 않사옵니다. 지금 내무왕이 건재한데 무슨 후계 구도가 문제란 말이냐? 대왕마마, 신이 신라 조정에 심어둔 첩자로부터 들은 소식인데 지금 내물왕이 와병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나이다. 내무왕이 병으로 누웠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만일 내무왕이 죽는다면 왕위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노랴? 내무랑의 두 아들은 아직은 어립니다. 신라에서는 장자 상속의 전통이 일천하기 때문에 김씨 족단의 다른 인물이 왕위를 차지할 수도 있어옵니다. 그렇다면 새로 등극할 왕이 내무왕에 이어서 우리 고구려의 충성을 바치리란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하옵니다. 하여 대왕마마께 간청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무슨 청인지 말해보도록 하라. 대왕마마, 실성을 신라로 보내서 왕위를 잇게 하시옵소서. 뭐라? 지금 우리 고구려의 볼모로 와 있는 실성을 신라로 보내서 왕위를 잇게 하자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9년 전에 내무랑은 자신의 직계로 왕위를 잇게 하려고 왕권 경쟁의 상대자였던 실성을 우리 고구려의 볼모로 보낸 것이옵니다. 그러니 실성을 신라로 보내서 왕위를 잇게 하시면 좋은 생각입니다. 이미 실성은 절반은 고구려 사람이 다 되었사옵니다. 대왕마마께서 충성을 다짐받은 다음에 신라로 보내시옵소서. 하지만 실성이 왕위에 오른다는 보장이 없질 않느냐? 지금 신라 조정과 왕실은 우리 고구려의 마을을 거역할 처지가 아니옵니다. 우리 고구려 조정에서 실성을 밀면 그에게 왕권이 돌아갈 것이옵니다. 알겠느니라. 지금 내물왕이 와병 중이라면 실성을 당장 신라로 보내서 유사시에 대비를 해야겠구나. 좋다. 실성을 들라하라. 실성을 컨트롤하면은 고구려가 신라를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웠겠죠. 그래서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던 실성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고구려도 실성을 믿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신라 내에 경쟁 관계를 유도함으로 인해서 신라의 전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강대국이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EJ라고 추상화시킬 수도 있는 용어인데요. 내부의 분란, 갈등을 유발시켜서 신라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물계와 실성계가 서로 충돌을 벌이고 그런 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고구려는 계속적으로 신라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죠. 서기 402년 2월 내물 이사금은 재위 47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계획대로 실성이 그 뒤를 이어서 신라의 제18대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실성 이사금의 즉위 관련 기록을 들여다볼까요? 실성 이사금은 알지의 후손으로 대서지 이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이리 부인으로 석등부 아간의 딸이며 왕비는 미추왕의 딸이었다. 실성 이사금은 키가 7척 5천이나 되고 총명하여 모든 일에 통달하고 식견이 심원하였다. 내무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이 어림으로 나라 사람들이 실성을 받들어 왕위를 계승시켰다. 실성 이사금은 어머니가 석씨였습니다. 당시 신라의 경우 목의 혈통을 부계와 크게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고 보면 내물 이사금과
같은 김씨 족단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쪽이 달랐기 때문에 라이벌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뇌물 이사금과 마찬가지로 실성 이사금의 왕비 역시 미추왕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실성 이사금이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성 이사금 원년 3월에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내무랑의 아들 미사은을 볼모로 보냈다. 실성 이사금은 즉위하자마자 뇌물 이사금의 아들 미사은을 바다 건너 외국에 볼모로 보냅니다. 뇌물왕에게 떠밀려서 10여 년 동안 고구려에 볼모로 가 있다가 돌아온 실성 이사금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전왕의 아들을, 그것도 이태 전에 격전을 벌였던 외국에 볼모로 보냈다. 어떻습니까? 뇌물계와 실성계의 권력 다툼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 같지 않습니까? 실성 역시 신라인입니다. 고구려가 압박해서 왕위계 승리에 개입한다는 것은 자기가 고구려의 백그라운드 통해서 신라의 왕이 되었죠. 그러면 실성 역시 불안한 거죠. 언제 고구려가 자기를 쫓아낼지 모르는 거죠. 실성 역시 고구려의 어떤 위협, 압박 이런 것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피적으로 느끼는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성은 이 신라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 때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외교 관계들을.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적대 세력, 그거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을 것이고, 그때 바로 뇌물계의 인물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성 이사금은 측근들과 이런 논의를 했을 것입니다. 대왕마마, 옥좌에 오르신 것을 경하드리옵니다. 경하드리옵니다, 대왕마마. 오랫동안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있다 돌아온 내가 왕위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은 과인을 적극적으로 천거해준 그대들 덕분이다. 임금은 하늘이 낸다 했으니 어찌 저희들의 힘만으로 옥좌에 오르실 수 있었겠사옵니까? 허기는 그대들 힘만으로 왕위에 오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내가 왕이 된 것은 고구려의 뜻이 아니겠느냐? 대왕마마께서 왕위에 오르신 것이 고구려의 뜻이었다 하셨사온데 이제 옥좌에 앉으셨으니 바로 그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그 점을 명심하라니 고구려에 감사하고 충성을 바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었고 고구려는 이 다음에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할 것이옵니다. 지금 우리 신라의 처지가 고구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대왕마마, 미리 손을 쓰시옵소서. 손을 쓰다니 어떻게 말이냐? 뇌물이사금의 아들들이 어리다 하여 대왕마마를 왕위에 오르시게 하였으나 대왕마마께서 왕위를 물려주실 즈음에는 이번엔 고구려에서 뇌물이사금의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울 것이옵니다. 그래서 어찌하자는 말이냐? 아예 싹을 자르자는 것이옵니다. 전왕의 아들 미사은을 당장에 볼모로 내보내야 할 것이옵니다. 고구려에서는 아직 볼모를 달라는 기별이 없는데 짐이 서둘러서 보낸다면은 너무 눈치가 보이지 않겠느냐? 고구려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 외국으로 보내시옵소서. 미사은을 외국으로? 좋은 방법이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고구려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지 않사옵니까? 훗날을 위해서 외국과 화친을 맺어두는 것도 좋을 것이옵니다. 신들이 외국과 교섭해서 인지를 보내는 방법을 모색하게 싸웁니다. 알겠다. 그리 하도록 하라. 하지만은 비밀리에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걱정 마시옵소서, 대왕마마. 이렇게 해서 뇌물 이사금의 아들 미사은은 외국의 볼모가 되어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실성 이사금 2년 7월, 백제가 군사를 일으켜 신라의 변경을 침범하였다. 그동안 고구려와 백제가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신라와 백제 사이에는
별다른 마찰 없이 지내왔는데 실성 이사금 2년에 이르러 백제가 신라의 변경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이제 신라와의 외교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없습니다. 신라 내에 고구려 군대가 주둔해 있고 그냥 적대국이죠. 고구려와 신라의 연합이라는 것은 눈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더 좋은 관계, 평화적인 관계로 이끌어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내부적인 국경들을 지켜나가고 고구려의 세력을 막아내고 이런 가운데에 어떤 전투가 벌어졌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백제의 처지에서 보자면 고구려에게 상당한 영토를 빼앗겨서 와신 상담을 하고 있는 마당에 신라와 새로운 애교 관계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었겠으나 신라에는 고구려군이 진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마저 여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성 이사금 2년조에 나타난 백제의 신라 변방 공격 기록은 백제가 신라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가벼운 도발을 해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